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파리대왕의 사물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비유와 상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장으로 선출된 랄프는 봉화불을 피우고 오두막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츰 편이 갈라지면서 각각의 무리는 봉화불을 피워야 한다, 아니다, 사냥을 해야 한다 하고 의견을 대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없을까요?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불을 최초로 사용한 인류는 145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 의식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선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맹수와 자연의 피해를 불이 보호해주면서 밤에 불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추운 날씨도 불이 있어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옷을 조금은 얇게 입을 수도 있었고요. 이 불로 주거 환경도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이든 익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날로 무엇을 먹을 때는 이 바이러스와 독의 위험이 있지만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인류는 안전하게 영양소를 섭취하고 생물학적 진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이 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자신을 속이는 인간들에게 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전달하죠. 그 벌로 프로메테우스는 바위산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은 인간의 생사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랄프는 봉화불을 피워야 지나가는 배가 자신들의 위치를 보고 구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불은 구조이자 인류 문명을 향한 관문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잭은 사냥에 몰두하느라 불을 돌보지 않아 꺼져버리고 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멧돼지를 사냥한들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냥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을까요? 초반에 소년들은 과일을 따먹고 생선을 잡아 구워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생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잭은 멧돼지를 사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를 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눈치채셨겠죠? 불과 사냥은 대립각이 아니라 협력각입니다. 불이 없으면 사냥을 해도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고 불만 피운다고 해서 기약 없는 구조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사냥을 하기는 해야 했죠. 하지만 랄프와 잭은 끝내 협력하지 못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해 억지로 강제로 편을 만들고 끝내는 살인을 저지르는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잭의 방화로 섬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데요. 이런 파괴적인 행동으로 구조대에 발견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죠. 그런데 소년들은 불을 어떻게 피웠을까요? 돼지는 고도근시에 볼록렌즈 안경을 썼습니다. 이들은 지푸라기와 마른 나뭇가지와 안경을 이용해 태양열로 불을 피웠습니다. 안경은 과학과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되는데요. 지식인으로 상징되는 돼지의 분신과 같은 존재였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안경알 한쪽이 금이 가는데 나중에는 잭의 무리가 안경을 아예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도 돼지는 이성을 잃지 않고 안경을 비폭력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대화를 하러 잭의 무리에게 가는데요. 잭의 무리의 2인자였던 로저가 던진 바위로 돼지는 죽고 맙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어떻게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절실히 보여줍니다. 랄프와 피기는 해변가에서 소라 껍데기를 발견하고 이를 불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라 껍데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발언의 기회를 얻고 나머지는 경청을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요. 소라는 민주주의와 협력 그리고 규칙을 상징하지만 소라 껍데기를 무시하면서 서로 먼저 말을 하고 언쟁을 하는데 결국 잭의 행동대장인 로저가 소라 껍데기도 부셔버리고 맙니다. 소년들은 비행기 추락으로 섬에 불시착합니다. 비행기 추락은 문명의 파괴, 인간 본성의 추락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이 불시착한 곳은 인간의 손이 전혀 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곧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던 사악함으로 오염되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피로 물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하늘에서 조종사가 낙하산을 메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 있었죠. 살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적어도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 낙하산병은 구조의 실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서와 평화를 전달해 주는 것도 실패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히려 이 조종사의 시체 때문에 아이들은 괴물이라는 근원적인 이 내면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괴물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시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소년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며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금세의 두려움이 소년들에게 전염되고 잭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괴물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잭은 괴물에게 재물을 바쳐야 한다면서 멧돼지 머리를 꼬챙이에 꽂아 매달아 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멧돼지 머리에는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시몬이 파리대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책의 제목이 됩니다. 파리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생명에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벌레가 파리인데요. 파리는 생명이 사라진 미생물 단백질을 영양소로 삼아 살아가죠. 오염되고 더럽고 썩고 부패한 곳에는 언제나 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적 의미로 파리대왕은 구약 성경에서 바알세불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바알세불은 오물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바알은 대장 또는 주님 또는 왕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세불은 파리를 뜻하는데 파리는 마귀를 섬기는 귀신들을 비유합니다. 이처럼 바알세불, 다시 말해 파리대왕은 귀신들의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데요. 마귀의 우두머리, 사악함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괴물에게 그 제물로 올린 썩어가는 멧돼지 머리에 꼬인 파리들을 뜻하고요. 작품 전체를 통틀어 사회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던 소년들이 문명과 질서가 사라진 곳에서 어떻게 악마적 본성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다시 말해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인간의 본성 중에 악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작품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소년들이 파리고 잭이 파리 대왕이었을까요? 해석과 답은 독자의 몫입니다. 소년들이 마침내 구조받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는데요. 이 소년들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잭은 구조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섬에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려고 사냥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어른들은 이 소년들이 얼굴에 분장칠을 하고 재밌게 논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후속편이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정말 이 열린 결말의 끝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 책은 1858년 로버트 발렌타인이 출판한 산호섬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산호섬의 주인공이 랄프와 잭인데요. 이 산호섬의 내용은 지금 시대와 많이 동떨어져서 약간 인종차별과 이 너무 강한 식민사관으로 쓰여져서 거의 읽히지는 않는데요. 파리대왕의 마지막에는 해군 장교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산호섬에서처럼 잘 지냈다는 말이지? 라면서 이 작품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산호섬이 해피엔딩이라면 파리대왕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었죠. 파리대왕은 조금은 이분법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읽다 보면 예상되는 지점도 나오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성가대가 창을 들고 야만인으로 어떻게 사악하게 변해가는지 보면 성악설이 원래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랠프와 돼지와 사이먼이 끝까지 인간의 선함과 이성을 지키려 했던 모습을 보면 그래, 성선설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사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도 범죄와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범죄와 사악함에 이 마음이 끌렸다면 그 본성이 사회화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겠죠. 반대로 나쁜 환경에서도요, 스스로 선하고 올바름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양심을 따르는 것이겠죠. 인간이 원래 나쁘고 원래 착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마음의 결에서 악함을 선택한 것이고 선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양심에 있겠죠. 니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년들은 생존의 두려움 앞에 독재와 폭력과 공포를 앞세우면서 생명을 무기 삼은 잭을 따라 똑같이 위장하고 야만적으로 변했죠. 이 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진정한 협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봉합불을 피우는 거다, 사냥을 하는 거다, 이거다, 아니다 라는 식이라고 소년들은 생각했지만 이 두 개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있어도 안 되고 사냥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우선순위를 두고 팀워크를 짜고 일과 의무와 권리를 분산했다면 이런 사악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언권이 있다고 해도 이 권력을 통제할 힘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다름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집단 지성이 필요하겠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제각각이듯 의견도 제각각이니까요. 이 작품은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원과 문제점, 사회제도의 필요성과 그 허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인간 본성의 미흡함, 결핍, 결점을 사회적인 제도로 보완할 수는 없는지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진실로 인간의 본성이란 정말로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번외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책은 소년들의 사악함과 상반되게 굉장히 유려한 자연과 이 낭만적인 섬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어 번역판은 이 부분이 작가의 의도만큼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언어도 나이가 들거든요. 번역판 시대 보정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2살 소년들이 이 팔각정의 한가로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의 어투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민음사의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에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와서 진짜 갑분싸해졌었는데요. 파리대왕에는 오랑캐가 나와서 정말 커피 마시다가 책에 뿜을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출판사 버전에서는 이 오랑캐를 야만으로 번역하기는 했는데요. 이 좋은 작품의 업데이트된 번역판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